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끝자락에 거주하고 있는 중년의 여성이에요. 남편과 서로를 쏙 빼닮은 아이 2명 낳고서 내 식구가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네요. 저만 하루에 한 편씩 톡톡 사연을 틀어놓는 습관을 지닌 것은 아니겠죠? 분명 저처럼 매일 틀어놓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늦은 저녁에 사연 한 편을 재생시켜 놓고 이어폰에 한쪽 귀에만 끼우는 게 고유 습관이랍니다. 별별 내용들을 다 접해본 것 같은데 만약 지금 제가 적으려던 사연이 소개된다면 그 별별 내용이라는 반열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남편이랑 2년 가까이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했는데 사귈 당시에 굉장히 뜨거운 사랑을 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이런 제 의견을 듣는다면 서운해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이 그랬던 것으려. 어떤 귀여운 여성분이 인터넷에 적어놓은 글을 보니까 결혼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적기일 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하게 되는 것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에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남편을 미치게 사랑한 건 분명 아니었고 운명 같은 끌림도 없었지만 결혼하기에 마땅한 시기이자 상황이었고 그때 마침 저랑 만나고 있었던 남자가 남편이라서 결혼을 한 느낌이었죠. 솔직히 터놓고 말을 해보자면 남편도 그랬을 거예요. 남편은 자기 동생이 먼저 일찍 결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딱히 집안에서 결혼 압박도 안 받고 있었으므로 부담 없이 저랑 연애를 했었죠. 사귀면 사귀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결혼을 하면 하는 거고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고 연애 때 받았던 남편의 인상은 딱 이런 거였네요. 기약을 하자면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 느낌이었다거나 할까요? 그런데 제가 이런 멋대가리 없는 남자랑 왜 결혼을 했는가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은 이제 할 만한 시기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였고 친정에서 너 노촌녀로 늙어 죽을 거냐고 저를 귀찮게 하는 바람에 남편과 결혼을 다짐했었던 거죠. 인간적인 끌림은 우습게도 남편이 멋대가리 없는 남자라서 거기에 홀렸었답니다. 유머 감각도 부족하고 패션 센스는 더 부족하고 딱히 능력이 좋지도 않고 그런데요. 자기 여자만 딱 볼 줄 아는 외골수였어요. 저에게 열렬히 구애한 적도 없었고 만약 제가 떠난다고 하면 절대 안 잡을 것 같은 인간이었지만 요컨대 사귀는 동안에는 바람의 비읍자도 염두에 안 둘 위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담배 연기 싫어한다고 정색하면서 말을 했었는데 제 말 한마디에 담배를 딱 끊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에라이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남편이랑 결혼해버렸던 거였죠. 서로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그런 게 없어서 결혼할 때는 편했네요. 남편에게는 형제가 하나뿐이에요. 나이 터울이 큰 남동생이 있죠. 제가 남편이랑 연애할 때 이미 그 동생은 기운 상태였으니 제가 서방님이라고 칭하는 게 맞아서 그렇게 적을게요. 저는 서방님께서 왜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결혼을 하셨는지 궁금했었어요. 남자가 그렇게 이른 결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상대의 여자 쪽은 어린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동서되는 사람이 저랑 동갑이었네요. 그나마 제가 3개월 먼저 태어났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동갑이니 친구처럼 지낼 생각도 있었지만 동서쪽에서 먼저 선을 긋더니 자기는 저한테 존댓말 하겠다고 선포를 하더군요. 아무튼 결혼하고 나서 제가 서방님이랑 접점이 있을지언정 동서하고는 거의 교류할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거주지가 서로 좀 멀었거든요. 저랑 남편은 늘 맞벌이하는 부부였으니 외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내기가 쉽지도 않았고요. 남편이 재미없는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그건 서방님도 비슷했어요. 형제끼리 그런 면모가 닮았더군요. 둘이 같이 있으면 딱히 대화도 안 해요. 차라리 제가 중간에 끼워줘야 남편이든 서방님이든 입을 열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형제의 우애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장남이다 보니까 시부모님께서 아무래도 남편한테 의지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남편은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사회생활하면서 돈을 버는 족족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다 책임져가면서 살아왔고요.
서방님은 이런 자기형의 수고를 아시기 때문인지 저희 집에 종종 혼자 들려주셔서 과일 사놓고 가시고 애들 장난감 선물 보내주시고 그렇게 자잘한 걸 정말 잘 챙겨주셨네요. 저희 집은 딸만 둘인데 서방님과 동서는 첫째 딸, 둘째 아들 이렇게 뒀어요. 첫째는 서방님을 닮아서 약간 근엄한 인상인데요. 둘째가 동서랑 판박이에요. 누가 봐도 엄마와 아들로 보여요. 그런데 동서가 얼굴이 좀 예쁘장하고 이목구비가 시원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둘째가 잘생겼습니다. 동서가 이 둘째 아들을 얼마나 싸고 도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시부모님께서도 한 수 접어주시고 혀를 내두르실 정도였죠. 나는 우리 손자도 예쁘지만 우리 손녀도 만만치 않게 예쁘다. 우리 손녀가 소외당하지 않게 내가 잘 신경 쓰고 내가 매사에 잘해야 된다. 알았니? 시어머니께서 동서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런데 동서도 변명거리가 있었죠. 동서가 둘째를 편애하니까 자연스럽게 서방님은 첫째에게 애정을 쏟으셨거든요. 아들을 험하게 키워도 된다고 하시면서 서방님께서는 첫째 딸에게만 너그러운 사랑을 보여주셨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저희 딸들에게 골고루 똑같이 사랑을 베풀 수 있었으니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애들 키우고 교육하는 것에 호들갑 한 번 안 떨고 조용했던 것 같아요. 성격 자체가 그래요. 약간 무감각하고 무던한 편이죠. 애들 어렸을 때 제 친정엄마랑 동생이 육아를 도와줘서 저는 마음 놓고 일을 다닐 수 있었고요. 감사하고 행복한 부분인데 이걸 두고 동서는 안쓰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형님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나요. 형님은 혹시 우리가 어떻게 헤엄치시는지 아세요? 응? 아니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다리가 짧으니까 나 다리 짧다고 놀리려는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요. 수면 위에서는 볼 수 없는 애처로운 오리의 발길질이 떠오른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오리가 유유자적 헤엄치면서 이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리를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아, 내가 안 보이는 데서 노력하면서 산다고? 나 정도로 노력하고 사는 사람은 널렸지 뭐. 그래도 띄워주니까 좋다. 고마워 동서. 널렸다뇨? 절대 안 널렸어요. 저만 봐도 그래요. 저는 형님과 같은 노력은 안 하잖아요. 구질구질하고 안쓰럽고 어쩜 그렇게 매일을 사실 수 있는지 놀라워요. 기껏 대출 끌어당겨서 18평짜리에 살고 있는데 애들아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형님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시는 대신에 월급은 쥐꼬리만 하고 그거 누구 코에 붙여요? 아주버님은 돈을 꽤 버시는 대신에 그게 매달 그렇다는 보장도 없고 언제 잘리실지도 모르고 불안해서 일은 어떻게 다니실까? 아 정말 저는 형님을 볼 때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애잔함이 속에서 올라온답니다. 작게 혀를 찌찌차기까지 하면서 저한테 그런 말 하는데 진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내향적이라고 한다면 동서는 외향적이었는데 꼭 그런 걸로 가르지 않더라도 동서는 저보다 확연히 기가 셌어요. 제가 너무 안쓰럽다면서 눈썹을 축 내리고 있었지만 이 매너 어쩐지 실룩거리는 모양새였죠. 몇 번 동서랑 그런 식으로 마찰 아닌 마찰을 빚고 나니까 제 쪽에서 동서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동서가 저한테 이랬어요. 사는 세계가 다르면 원래 가까워질 수 없는 법이죠. 같은 물에서 노는 사람끼리 지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랑 제가 다르단 얘기였어요. 동서가 부잣집 딸이라도 됐냐고요? 그런 것까진 아니었죠. 오히려 집안의 기반만 본다면 차라리 제 친정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을 정도였고요. 그런데 동서의 동생들이 동서한테 되게 잘하는 모양이었답니다. 동생이 2명 있는데 둘 다 그렇게 동서한테 잘한다고 들었어요. 매달 용돈도 보내주고 애들 선물도 주기적으로 보내온다고 서방님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였죠. 그리고 결혼 당시에 서방님은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벌어놓은 돈이 없었고 시부모님께서 자금을 다 대주셨는데 동서는
자기 힘으로 거의 돈을 댔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서가 매사에 콧대 높게 으쓱댈 수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뭘 하면서 돈을 모았던 것일까 궁금해서 서방님께 여쭤봤더니 동서가 본격적으로 직장을 다닌 건 아니었고 그냥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면서 여러 군데를 전전했었다네요. 그런데도 돈을 그 정도로 모았던 거래요. 놀랄 노자였죠. 하여간에 동서란 인물이 범상치 않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1대1로 붙으면 저만 피 터지는 조합이었기 때문에 되도록 같은 날에 시댁으로 방문하는 일은 없도록 제가 피하고자 했었네요. 시부모님께서 워낙 손주들을 예뻐하시기 때문에 저나 동서나 시댁에는 종족 잘 가는 편이었답니다. 시댁에 가면 저는 우선 청소할 것부터 찾아서 청소하고 식사 때 맞춰서 밥 준비하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거나 작은 방에 들어가서 코까지 골며 자는 게 다반사였어요. 시부모님께서도 기가 막혀 하셨지만 동서는 애들을 데리고 여기에 온 것만으로도 나는 큰 할 일을 한 거다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답니다. 그래도 서방님이 함께 계실 때는 코 골면서 자진 않았어요. 주말 같은 때 서방님도 시댁에 들르시곤 했는데요. 제 남편은 업무 특성상 토요일에도 바빠서 시댁에 들르기란 쉽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동서의 입에서 너무 황당한 내용을 듣고 말았어요. 결국은 택배 일을 하시는구나. 나는 예상했지. 나는 아주버님께서 택배 일이나 하시게 될 줄 알았지. 역시 사람의 수준을 따라서 직업도 따라가는구나. 휴대폰을 하면서 흥얼거리는 혼잣말이었지만 뻔히 옆에 제가 있는데 그런 말하는 건 혼잣말이라고 치부할 순 없잖아요. 게다가 제 남편 이야기였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무슨 말 한 거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동서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과장스럽게 짓더니 헉, 들으셨어요? 그게 들리셨어요? 아니, 저는 아주버님께서 지난달부터 택배 일을 하셨다길래 부디 적성에 잘 맞으시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그렇게 중얼거린 거예요. 뻔뻔스러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택배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걸 전화 하나도 못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어렵고 힘든 일 하는 것 같아서 걱정되는 마음만 있다고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재단하지 말라고도 했고요. 그랬더니 동서가 입을 삐죽거리면서 고개를 휙 돌려버리더군요. 택배 일을 생업으로 참게 되기까지 남편도 얼마나 고심이 많았는데 동서가 그런 식으로 폄하하니까 저도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래도 동서가 조용해졌으니 그걸로 일단락된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다 같이 외식을 나갔거든요. 토요일 저녁 식사였는데 따로 온 남편이 좀 늦게 도착했어요. 고생하면서 일하다 온 티가 나길래 저는 가슴 짠하고 자랑스럽고 그런 심정으로 남편을 맞이했고 제 옆자리에 앉으라 그랬죠. 서방님이 남편한테 택배일 안 힘드냐? 요즘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보셔서 형제끼리 그런 대화를 한참 나눴어요. 동서는 둘째 아들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휴대폰으로 자꾸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속상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보이더군요.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다 먹고 나갈 때가 돼서 동서가 자기 아들한테 잔소리를 하며 던진 내용이 가관이었어요. 너 자꾸 게임만 하고 공부 열심히 안 하면 큰 아파처럼 되는 거야. 택배 상자나 나르는 하급 인생 살고 싶어서 그래? 저는 사실 그때 제대로 못 들었었는데 남편이 그걸 딱 정확히 들었다고 하더군요. 어쩐지 식당을 나섰는데 남편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시댁으로 일단 다 같이 들어가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남편이 동서한테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분위기가 딱 이상한 걸 감지한 서방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고 시부모님께서도 어리둥절해 하시고 동서는 코웃음을 치더니 몸을 휙 돌려서 먼저 시댁 안으로 발길을 돌렸죠. 어른들 일에 관심 없는 애들은 다들 휴대폰만 보고 있길래 제가 저희 큰애한테 카드를 쥐어주면서 넷이 다 같이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음료 시켜 먹고 놀라고 보냈습니다. 애들 다 빠지고 어른들만 시댁으로 올라갔고요.
동서랑 남편이 살벌한 표정으로 작은 방에 들어가길래 저랑 서방님이 놀란 시선을 교환하면서 방문 앞으로 가봤죠. 귀를 기울였더니 동서의 격양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아, 왜요? 제가 못한 말 한 건 아니잖아요. 정확히 짚어줘야 애들이 경각심을 가진다니까요. 그렇다고 어떻게 나라 하급 인생이라느니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자식 교육에도 그게 안 좋은 거 아니야? 참나, 택배 상자나 열심히 나르세요. 남의 자식 교육에 참견하지 마시고. 뭐라고? 내가 다 듣고도 못 들은 척 참고 살아서 그랬던 건지 여태까지 나를 우습게 알고 딸 보면서 조롱해왔던 거 사실 다 알고 있었어. 나를 응원한답치고 말하면서도 은근하게 나를 비웃어왔었잖아. 그래도 나 아무 내색 안 했다. 그런데도 왜 사람의 이 지경으로 비참하게 낙인을 찍어버리려고 해? 나는 하루하루를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그거에 자부심 하나는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본인이나 잘해. 자부심이요? 뭔 자부심? 이러시니까 제가 정신 차리고 잘 사시라고 냉철한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솔직히요, 중소기업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소기업 회사 전전하시고 일용직 뛰시고 그러다가 택배 일하시는 거 너무 초라한 행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한테 당당하게 따지실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따질 입장이 아니라고? 글쎄, 청량리 588 출신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그런 말 들어놓기 전에 본인의 과거부터 돌아봐야 하지 않겠어? 청량리 588 잊은 거야. 남편의 외침과 동시에 방문이 열렸어요. 제가 열었는지 서방님이 열었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네요. 분명한 건 그 문을 열고자 한 생각이 동시에 일어났단 거겠죠. 남편의 깜짝 놀란 얼굴에는 아차하는 기색이 어려 있었고 경악에 가득 찬 동서는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모습이었어요.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청량리 588이라고? 아, 잠깐만. 지금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데. 서방님이 중얼거리셨는데 제 심정과 동일했네요. 갑자기 이게 뭔 일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심코 뒤를 돌아봤던 제가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께서 바로 저희 뒤에 서 계셨던 거예요. 아까부터 무슨 소란인가 싶었는데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들어버린 것 같구나. 넋이 나간 채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고 머리가 어지러우신지 눈을 질끈 감으시는 모습에 시아버지랑 제가 얼른 부축해드렸어요. 안방에 시어머니를 눕혀드리는 사이 작은 방 쪽에서는 설전이 오가는 소리가 들려왔죠. 서방님의 격양된 소리가 들려올 때 제가 안방을 나섰는데 그때 마침 동서가 작은 방에서 급하게 나오면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이더군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동서가 한번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비틀거림에 일어나더니 그대로 가버렸고요. 손으로 얼굴을 덮은 채 연신 한숨만 내쉬는 남편에게 다름 아닌 해답이 들려있음을 이제 가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대체 정확한 속사정이 뭐냐면서 남편을 강하게 채근하셨고요. 결국 남편이 다 털어놓게 되었어요. 제가 서울 토박이가 아니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자라서 그런 건지 청량리 588 이게 뭔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어요. 다만 직감적으로 그런 거구나라는 느낌이 왔던 것이죠. 청량리, 천호동, 미아리, 영등포 이런 곳들이 꽤 오랫동안 음지에서 욕망의 명맥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은 조금만 생각을 더듬어 봐도 짚어지긴 하더군요. 가만 보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영등포에서 길을 잘못 뜨는 바람에 그 광경을 본 적이 있었어요. 어둑한 밤이면 홍등이 밝혀져 있었던 영등포의 그 거리를 말이죠. 아무리 도시만에 그런 곳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고 해도 그게 생판 남의 일이고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동서가 그런 동네 중에서 청량리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라니 세상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 걸까? 머나먼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었던
그런 동네와 연관된 사람이 설마 저랑 한 집안 식구로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도대체 동서의 과거가 뭐였는지 게다가 남편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나중에 들은 내용을 토대로 꾸려보자면 과거의 전말은 이러하였어요. 동서는 20살 나이에 돈을 벌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서울로 상경했어요. 참고로 동서는 고향이 충청남도이고 시골 동네였다고 합니다. 무작정 꿈을 안고 서울에 도착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냉정했죠. 돈을 많이 벌 일자리는커녕 몸 하나 누이고 잘 곳조차 구하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런데다가 동서에게 서울 상경을 권유하며 달콤한 말들을 건넸던 지인들이 막상 서울에서 마주치자 낯빛이 바뀌었던 거예요. 동서는 심지어 그 지인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돈도 갈취당했다고 하더군요. 크게 낙심한 동서가 주저앉아 있을 때 누가 제안을 건네왔다고 합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그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관심 있으면 연결해 해주겠다는 내용이었대요. 좌절하고 있었던 동서는 홀린 듯이 그 제안을 덥석 받아버렸고 어떤 동네로 먼저 흘러들어가서 지내다가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거처를 청량리로 옮겼었다고 합니다. 일명 청량리 588로 불리는 그 구역으로 말이에요. 동서는 자기 위로 언니가 하나 아래로 남동생이 둘이 있는 사남매 집안인데요. 집안의 장녀인 동서의 언니는 웬 남자애가 코가 잘못 끼어서 일찍 시집 갔다가 죽도록 시집살이 당하고 온갖 고생 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람 피우는 남편, 며느리 쥐잡듯이 하는 시어머니, 집안의 왕이 시아버지, 성질 더럽고 포악한 시누이들, 그런 시댁 식구들에게 둘러싸여 노예처럼 지내다가 눈물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해요. 심지어는 결혼 2년 만에 도망을 쳤다가 걸렸고 시누이들에게 얻어 터진 경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마당이니 장녀가 어떻게 집을 도울 수 있었겠어요. 당시에는 자기 언니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 없었던 동서는 그저 남자 만나서 야반도자한 언니에 대한 배신감으로 불타올라서 자기라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일념하에 서울로 상경했었던 것이고요. 처음에는 망설임이 따랐지만 수중에 돈을 쥐어본 순간 동서는 돌변했대요. 청량리 588에서 돈벌이를 계속 해나가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동서가 번 돈으로 그 동생 2명의 공부를 걱정 없이 할 수 있었고 집안의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합니다. 동서의 뒷바라지로 그 동생들이 착실하게 대학까지 갔고 직장에 잘 들어가고 그러게 되면서 나름의 성공을 거둔 거였죠. 그래서 그 동생들이 동서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잘했던 거예요. 어쩐지 누나한테 잘하는 남동생이라는 게 신기하고 왠지 생소하다는 인상을 받았었는데 그런 내막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동생들은 자기 작은 누나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었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말이죠. 동서의 친동생들도 모르는 그 비밀을 제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여기에 엄청난 우연이 등장합니다. 동서가 서방님과 연애를 하던 시절이었대요. 두 사람은 연애 기간이 길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서방님이 자기 여자친구라고 동서를 남편한테 인사시켜주고 셋이서 밥도 2번 먹고 그랬기 때문에 남편은 동서를 잘 알고 있었죠. 어느 날 남편이 복잡한 포장마차 거리에서 공장 사람들과 몇 명하고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작업 반장이라는 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어떤 여자한테 가서 아는 척을 하며 인사를 하더래요. 그 중년의 여성이 머리 모양이며 옷이 범상치 않아서 남편이 그때 그 인상을 유심히 봐두게 되었고요. 여기까지는 지극히 우연이었는데 이게 한 번 더 겹치면서 운명 같은 순간을 만들어내게 되었죠. 당시야 엄청 인기 많았던 고깃집이 있어서 남편이 서방님한테 거기서 고기를 한번 사주고 싶었대요. 그런데 서방님께서 동서를 데리고 같이 오셨던 거예요. 셋이서 고기를 맛있게 먹고 나오던 길에 그 식당 앞에서 남편이 얼마 전에 봤던 그 중년의 여성을 발견하게 됐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동서가 그쪽을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몸을 휙 돌렸다는 겁니다. 못 볼 꼴이라도 봤다는 것처럼 동서는 표정이 완전히 경악에 질려 있었대요. 장소에 벗어나면서도 동서는 계속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궁금해서
남편이 동서한테 물어봤었대요. 아까 문 앞에 서 있던 여자랑 아는 사이냐고요. 그랬더니 동서가 펄쩍 뛰면서 아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딱 잡아댔다더군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따로 말에 얹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부정하지? 혹시 뭐가 있나? 숨겨진 가족이라도 되는 건가? 의아해하던 남편은 다음에 다시 그 포장마차 거리에서 공장 사람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을 때 작업 반장한테 슬쩍 물어봤대요. 전에 왔을 때 여기서 어떤 여자분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시던데 그 여자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고요. 사실 그렇게 물어볼 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별로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대요. 그냥 일상에서 가질 수 있는 얄팍한 호기심 정도였다더군요. 그런데 작업 반장이 술 취한 목소리로 엄청난 대답을 해준 겁니다. 아, 내가 청량리에서 잘 아는 곳에 여사장이 있는데 그 여사장의 지인이야. 그래서 나랑도 안면이 있지. 잘 아는 곳이요? 어디 뭐 식당이라도 운영하시는 분인가 봐요. 에이, 맛 좋은 걸 팔기는 하는데 식당은 아니지. 청량리 588 몰라? 알지? 거기서 포조하고 있어. 거기서 포조랑 아는 사이다. 이거야. 듣고 나니까 뭔가 끼림칙했대요. 그런 곳에 포조랑 아주 가까운 여자가 어떻게 동서 같은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일까? 머릿속에서 연결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자면 어떻게 동서 같은 사람이 그런 곳에 포조랑 아주 가까운 여자를 알고 있었던 것인가? 라는 의문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은 직감적으로 뭔가 안 좋은 내막이 있구나라는 판단이 섰었대요. 괜히 심란해서는 자리도 뜨지 않고 술자리로 오래 이어가고 있었는데 딱 그날 공교롭게도 그 순간에 그 중년의 여자가 자기 일행들하고 포장마차로 오는 게 보였대요. 제 남편은 그때 술이 딱 깨는 걸 느꼈고 기회를 엿보다가 슬쩍 그쪽으로 가서 그 중년의 여자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기 동생의 여자친구라는 말은 절대 안 하고 지인의 지인이라는 식으로 둘러대면서 아무래도 그 지인이 저번에 그쪽을 보고선 깜짝 놀라서 도망친 것 같은데 무슨 관계가 있냐고 질문을 해버리고 말았대요. 영문을 모르겠다면서 고개만 갸웃하던 그 중년의 여성은 남편을 통해서 동생의 외모 묘사를 듣고서는 갑자기 테이블을 주먹으로 콱 내려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걔가 나를 어디서 마주쳤다고? 아, 그게 어디였다고? 아유, 참나. 그년이 우리 동생 내에서 일했던 년인데 얼마나 악독한지. 아휴. 아, 튀어버렸어. 그녀는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유독 앞발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선 남편이 엄청 충격을 받았던 거죠. 왠지 안 좋게 들었던 직감이 결국 맞아 떨어지고 말았으니까요. 저는 이 대목까지 듣고서는 그럼 왜 어째서 무슨 이유로 남편이 동생의 비밀을 함구하고 서방님과의 결혼은 묵인하였는지 이해가 안 갔죠. 여담이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청량리 588에 발을 들였기 때문에 동서가 그쪽 사람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전말이 아니어서 제가 얼마나 안도를 했던지 모르겠네요. 그 엄청난 비밀을 더 엄청난 우연의 사다리를 통해 알게 된 남편이 입을 다문 이유는 바로 서방님에게 있었다고 하네요. 서방님께서 정신적인 문제로 워낙 힘들어 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이죠. 계기는 군대에서 겪었던 참혹한 경험이었다고 들었고요. 만약 요즘이었다면 군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쉽지도 않았을 테고 서방님께서도 정신과 진료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정신과 진료니 뭐니 하는 건 전혀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았죠. 개껏해야 정신질환을 다루는 건 정신병원이 유명했던 것으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병은 자꾸만 커져갔고 서방님께서는 자꾸 방황을 해대셨죠. 사람들과 만나서 어우러지는 것도 나날이 힘들어 하셨고요.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서방님의 친구들까지 다들 걱정으로 난리도 아니었다더군요. 저러다가 사람 하나 잘못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었대요. 그런 서방님의 일상이 나타난 게 바로 동서였던 거예요. 아무리 비집고 들어가지 못한 서방님의 상처 그 틈에 들어간 존재가 동서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누나 동생으로 지냈다고 하는데
당연히 남녀 관계에서 이성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 서방님께서 동서한테 무척 의지를 하셨대요. 동서는 남동생이 2명이나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남동생을 어르고 달래듯 서방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나 봐요. 게다가 청량리 588 출신이었으니 손님 비위를 맞추고 취향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에서 아주 전문적이다 보니까 서방님의 상태를 알아보고 그에 맞추는 게 어렵지 않았을 테죠. 사람을 특히 남자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동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서방님께서는 동서를 만나며 다시 이전의 모습을 되찾으셨기 때문에 남편이 이것으로 마음이 캥겼던 것이었죠. 고민하던 남편이 서방님한테 슬쩍 화두를 던져봤었대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야. 내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치부가 존재한다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할래? 그래도 그 여자를 계속 만날 수 있겠냐? 남편의 가정을 듣고 서방님은 살짝 고민하시는 듯 하더니 이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하네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만약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고 해도 나는 계속 만날 것 같아. 그 대답을 듣고서는 남편이 결단을 내렸던 거라고 하네요. 입을 다물기로 말이에요. 집안의 평화 그리고 남동생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비밀을 밝히지 않기로 하였죠. 특히나 시부모님께서는 서방님의 방황 때문에 무척 소갈이라 하셨었다고 하니까요. 서방님이 점차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에 시부모님께서 엄청나게 좋아하셨대요. 동서 쪽인 나이가 많든 말든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그래서 결혼도 허락하신 거였고요. 서방님께서는 특별히 뛰어난 영역은 없지만 사람 자체가 되게 진중한 느낌이고 인상부터가 어디에 한눈 안 팔게 생기셨어요. 동서는 청량리 588에서 있었던 동안에 묘하게도 남자 불신 같은 게 좀 생겼었대요. 남자들이란 여자친구가 있어도 이런 데로 오고 아내가 있어도 이런 데로 오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만 동서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청량리 588을 벗어나자마자 만난 서방님이란 인연에 동서의 눈이 번쩍 떠졌던 거예요. 첫 만남에 이 사람은 다른 남자들이랑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하네요. 서방님의 내면에 깃든 상처가 깊어 보이길래 그걸 또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을 품다 보니까 모성애 같은 게 생겨서 점점 서방님한테 애틋해졌대요. 남동생이 2명 있어서 그런지 서방님을 보면 꼭 돌봐줘야 할 대상처럼 느껴지기도 했다고 해요. 청량리 588을 통해 알게 된 건너 지인들이 자기의 허영심만 채우려고 돈과 간판을 쫓아 남자를 물었다가 패가 망친한 일화들을 동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로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서방님처럼 사고방식이 건전한 남자랑 결혼하는 게 해답이라고 판단했었대요. 동서의 표현에 따르자면 자기 딴에는 무력 내려놓고선 아무 욕심 없이 선택한 게 서방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자기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동서는 결코 몰랐을까요? 놀랍게도 동서는 남편이 자기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짐작했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서방님과 동서의 결혼식 때였는데요. 동서가 자기는 부를 하객이 거의 없어서 죄다 부모님 인맥이라는 식으로 멋쩍게 말을 했었대요. 거기에 대고 남편이 별 생각 없이 자기도 공장이라 안 좋게 그만두는 바람에 딱히 결혼식에 놀러 오라고 할 사람이 없다면서 말을 한 거죠. 그러자 동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었대요. 아휴, 그러지 말고 연락 한 번씩 돌려보세요. 저는 공장분들이 오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가감없이 말을 해보자면 그렇게 질이 좋은 양반들이 아니라서 청량리 588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양반들이라. 남편이 조금 난감해하면서 무심코 그런 대답을 해버렸는데 그때 동서의 표정이 확 변하더랍니다. 그때 봤던 동서의 표정은 말로 설명이 안 된다고 남편이 그러더군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동서가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처럼 입술만 한참 달싹거리더니 끝내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짐작하기로는 아마 뭘 알고 계세요? 라는 질문을 동서는 남편에게 해보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자
동시에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던가요? 그의 표현을 뒷받침하듯 동서는 결혼 직후까지는 남편이 여실히 느낄 정도로 몸과 태도로 항상 조심조심하며 지냈지만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바뀌어 갔어요. 특히 아이를 갖더니 출산 이후로 그렇게 되었죠.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거 없고 꺼려질 거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세월이 흘러서 자기의 비밀이 까발려질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서방님께서는 극심한 충격을 받으셨고요. 시부모님께서는 뒤로 넘어가셨어요. 원래 시아버지께서 건강이 좀 안 좋으신 편이었는데 쓰러지신 쪽은 시어머니셨네요. 화를 내셨다가 손으로 가슴을 치시며 우셨다가 한탄을 하시더니 결국 실신하셔서 구급차 타고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서방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자식 걱정을 하셨고 눈물이 잔뜩 고인 눈으로 멍하니 어딘가를 바라보시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저도 옆에서 착잡한 마음으로 있었네요. 당연하죠. 애들은 절대 몰라야만 해요. 저희 중에서 아무도 입 놀릴 사람은 없으니까 어른들이 입단 속 잘하고 티 안 내면서 살면 애들은 계속 모를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힘이 되네요. 고마워요, 형수님. 지금 제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독한 배신감, 끔찍한 충격, 절망 이런 것들로 미쳐버릴 것만 같은데 당장이라도 그 사람 멱살 잡고 흔들면서 저주를 퍼붓고 싶은데 지난 세월 부부로 살아온 건 허상이 아니었으니까 부부로 살며 아이들을 낳고 살아온 세월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더욱 미칠 것 같아요. 서방님의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심정이에요. 동서의 비밀을 터뜨리고 만 것에 남편은 후회한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안고 갔으면 됐을 비밀이었는데 자기가 이성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말을 해버렸다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이제 다 늙은 모양이라면서 씁쓸하게 자책했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속상했고요. 동서가 먼저 싸가지 없게 굴지만 않았어도 남편 같은 대인배가 폭발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서방님께는 조금 죄송하게도 남편을 원망하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잘 살고 있던 부부의 평화를 깨트린 범인으로 남편을 지목하고선 속으로 원망 중이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네요. 동서의 비밀에 충격받고 힘들어하시는 서방님은 정말 안 되어 보였으나 저도 어쨌든 제 남편이 우선인 사람이라서 남편을 비호해버렸습니다. 제가 단호한 어조로 말씀드렸더니 서방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셨고요. 서방님의 기운 어린 그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서 저도 왠지 죄책감 같은 게 드는 바람에 힘들어서 혼났네요.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하고 나니깐 앞으로 동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먼저 움직인 건 예상외로 동서였답니다. 시어머니께서 계속 입맛이 없고 속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제가 죽서 드리려고 시댁에 마침 가 있던 때였어요. 그러던 때 동서가 시댁에 온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불미스러운 일로 노하시게 만들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수척한 얼굴로 시댁에 찾아온 동서는 이내 저를 발견하고선 흠칫했죠. 저는 애써 모른 척하는 모양새로 고개를 돌려주었고요. 동서는 위아래로 검은색 옷을 빼입고 온 상태였는데 시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 어떤 거였는지 전부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그딴 거 듣고 싶다고 하든 어디 상갓집이라도 왔냐 우리 보고 지금 빨리 뒤져버리라고 그런 꼴로 찾아온 게야. 동서의 조심스러운 목소리를 시아버지께서 확 잘라버리셨어요. 원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닌데 무척 화가 나 계셨죠. 서방님도 그렇지만 제 남편도 정말 우직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형제의 기질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보고 그렇게 닮은 것이죠. 시아버지께서는 젊으실 적부터 서울에서 살아오셨다고 하니 청량리 588이든 다른 곳이든 그런 동네의 풍문을 남자로서 아셨을 거예요. 옛날 남자 어르신들은 특히나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는
그런 문화를 딱 질색하시는 부류였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증언에 따르자면 옛날부터 술자리에서라도 저급한 농담이 오가면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던 분이 시아버지셨대요. 대쪽 같은 성향이시죠? 세상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께서는 늘 물러남은 사악한 것이며 남녀는 유별하다고 보시는 분이라 아무튼 그런 분의 시각에서 보시기에 동서의 과거가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지 감히 짐작도 안 되더군요. 시아버지께서는 손에 잡히는 리모컨을 3개 집어던지며 분통을 터뜨리셨고 무섭게 화를 쏟아내셨어요. 동서는 고개를 숙인 채로 흐느끼기 시작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가만히 시아버지의 분노를 듣고 계시다가 한숨을 내쉬면서 조용히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애초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였는데 동서가 두 손을 모아서 싹싹 빌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부터였네요. 아버님, 어머님, 저는요 애들 없이는 못 살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엉엉 울면서 빌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전날에 서방님께서 동서한테 우리가 어떻게 계속 부부로 살겠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더군요. 이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서방님께서 애들을 데려가려고 하실 테니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면서 동서가 오열한 거예요. 애들하고 살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앞으로 두 분께 정말 잘할게요. 정말 성심성의껏 진심을 다할게요. 혹시 제가 보이는 게 싫다고 하신다면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살겠습니다. 애들하고만 계속 같이 살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신다면 은혜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게요. 동서가 울면서 말을 이어갔고 시부모님께서는 시끄러우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두통이 일어난다며 손으로 머리 잡고 괴로워하시길래 멀찍이서 지켜보던 제가 얼른 다가가서 동서를 잡아 일으켰어요. 계속 동서가 앞에 있으면 시어머니께서 또 쓰러지시거나 아니면 동서가 시어머니 손에 작살나거나 양자택일이 될 것 같았거든요. 시댁 밖으로 나오고 나서야 동서는 우는 걸 멈추고 소매로 눈물 자국을 벅벅 닦았어요. 제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물었죠. 제 남편을 원망하고 있냐고요. 그랬더니 표정 관리를 못하더군요. 원망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그이가 동서의 과거를 폭로하기는 했어. 그건 맞아. 그런데 애초에 동서한테 그건 과거가 없었다면 됐을 일이기도 해. 괜히 애 먼 사람한테 원망의 화살 돌리면서 저주 퍼붓지 마. 자기 무덤 스스로 판 건 동서 본인이잖아. 택배 일이든 뭐든 닥치는 대로 다 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 깎아내리고 조롱했지. 그건 모독이었어. 그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동서는 더 오래오래 과거의 비밀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 제가 차분히 말했더니 동서가 입술만 깨물 뿐 아무 반론도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제가 없을 때 남편한테 따로 찾아가서 동서가 사과를 했어요. 경호 없이 굴어서 죄송했다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남편한테 허리를 숙이며 사죄 인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 모습에 마음 약해진 남편은 집에 와서 한숨이나 푹푹 내쉬고 있고 가만히 뒀다간 서방님께 연락해서 동서를 용서해주고 앞으로 잘 살아보라면서 그런 조언을 건넬 것 같길래 제가 미리 선수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 그건 서방님께서 생각하고 판단 내리실 문제인데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말을 얻는다면 서방님께서는 진짜 자기 마음이 가고 싶은 대로 행동을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마치 폭풍전야처럼 느껴지는 조용한 며칠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1차 결론이 지어졌죠. 서방님과 동서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집에서 동서만 빠져나온 모양새였네요. 애들한테는 부부 사이에 약간의 이견이 생겨서 따로 지내게 되었다는 식으로만 설명했다고 서방님께서 말씀을 주시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그런 과거를 숨기고 거짓말을 덮고 저를 기만해온 것을 도저히 용서도 용납도 할 수 없어서 당장 이혼해버리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생각이 너무 많이 복잡하네요. 딱 한 가지 생각으로 결론이 지어지질 않아요. 특히 애들도 있으니까 애들 생각도 해줘야죠.
당장 이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게 같이 살기는 또 어려워서 일단 따로 지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형수님께서는 답답해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로선 이게 저의 최선인 것 같아요. 답답하다뇨. 전혀 아니에요.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해답이잖아요. 이건 다른 누군가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서방님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였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달랐나 봐요. 따로 사는 건 당연한 거고 어떻게든 이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서방님을 깔끔하게 질책하셨다고 합니다. 부모가 이혼해도 자식들은 멀쩡히 크게 되어 있으니 애들 걱정돼서 이혼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주장하셨다고 하네요. 거의 모든 엄마들이 그렇겠지만 동서가 자기 애들을 끔찍히 생각하는 사람이라 애들아 안 이럴 수 있다면 자기가 혼자 나가 사는 별거 생활쯤은 감내할 수 있다고 여긴 모양이더라고요. 동서의 충격적인 과거의 행적이나 제 남편에게 함부로 굴었던 것을 제가 절대 옹호하려는 건 아니지만 같은 엄마라는 입장에서는 뭔가 짠한 게 있긴 하더군요. 형님, 돌이켜보니까 제가 형님한테도 시건 방지게 군 부분들이 정말 많았네요. 죄송하다는 말씀 재차 드리고 싶어요. 저는 다시 우리 식구들 사는 집으로 돌아가서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볼 생각이에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새로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저랑 통화했을 때 동서가 나름 담담하고 당차게 그런 말을 했었는데 왠지 숨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잠깐 얼굴 볼 일이 있어서 마주쳤을 때는 낯빛이 너무 어두워져서 제가 화들짝 놀랐고요. 아휴, 아무튼간에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살아가는 존재라곤 하지만 설마 아니 동서 같은 과거를 지닌 사람이 한 집안 식구로 있을 줄은 몰랐네요. 게다가 제 남편이 동서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는 것도 황당했고요. 이래서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걸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여전히 동서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계시고요. 동서는 아직 별거 생활을 끝마치지 못한 상태랍니다. 사는 게 좀 바빠져서 저나 남편이나 서방님하고 동서한테 먼저 연락을 못 해봤는데 애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궁금하기도 한지라 나를 잡고 얘기 한번 나눠봐야겠어요. 저희 집안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매사 좋은 일들만 일상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